제 166화 미치광이의 능력 5. 굳게 닫힌 방주의 침소에서 왕사룡과 개복지 두 사람의 대화가 은밀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왕사룡은 환생한 후 10여 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비밀을 처음으로 남에게 얘기했다. 물론 몸이 급속도로 늙어가는 급박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환생한 후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비밀을 얘기하고 나니 가슴 한쪽이 후련해짐을 느꼈다. 개복지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자 왕사룡의 탁한 눈에 적잖은 만족감이 흘렀다. 개복지, 환생한 탕명과 대결해본 자네는 내 말을 믿어줄 거로 생각했네. 탕명이 환생했다는 것을 믿는 개복지는 당연히 왕사룡도 환생했다는 것을 믿는다. 하지만 환생에 대해 처음 탕명에게 들었을 때와는 느낌이 조금 달랐다. 이자가 급하긴 급했군. 개복지가 마음속으로 냉소를 지었다. 지금까지 불세출의 영웅으로 행세해온 왕사룡이었다. 이미 10년이나 자신을 속여왔다. 그런데 사태가 급박해지자 불과 열흘 만에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왕사룡이 진실을 털어놓은 것은 또다시 자신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 분명했다. 왕사룡에게 잠시나마 느꼈던 연민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자가 또 나를 이용하려 하는 것이군. 개복지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 그런 개복지에게 왕사룡에 대한 충심이 남아있겠는가? 왕사룡의 속내를 훤히 들여다보는 개복지는 오히려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표정만은 진지하게 유지했다. 개복지의 표정을 살피며 뜸을 들이던 왕사룡이 뜬금없는 소리를 했다. 개복지, 자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네. 제안이라고? 제안은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명령만 내리던 왕사룡이 이제 개복지와 대등한 상대가 되려 하는 것일까? 제안이란 소리를 듣자 개복지는 왕사룡이 자신을 부른 이유를 얼핏 짐작할 수 있었다. 이자가 늙어 죽기 싫어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군. 분명 다시 환생해 세 번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리라. 그 일에 내가 필요한 것일 테고. 개복지가 왕사룡의 흉심을 짐작해보고 있는데 왕사룡이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개복지에게 다가왔다. 나한테 한 가지 계획이 있네. 왕사룡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예상됐으나 무슨 제안과 계획을 말하려는지는 도통감이 오지 않았다. 개복지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방주, 몸이 늙어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라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왕사룡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있네. 양일지와 함께 환생한 저기홍을 이용한다면 방법은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하네. 개복지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왕사룡의 마음은 더욱 급해졌다. 개복지, 이미 환생한 사람이 나 말고도 셋이나 되네. 그러니 또다시 환생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나? 난 다시 환생하려 하네. 그러려면 내 말을 믿어주는 고수의 도움이 필요하네. 고수의 도움이 필요하다. 개복지는 얼른 이해가 안 되었다. 왕사룡의 무공 수준으로 보면 개복지 자신은 결코 고수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보고 도와줄 고수를 데려오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 개복지는 왕사룡의 버금갈 만한 고수를 떠올려 봤다. 사실 왕사룡의 비견할 만한 고수는 무림에 몇 안 된다. 화산파 대사형 청명 그리고 마교에도 교주를 비롯해 한두 명 정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왕사룡처럼 환생한 탕명도 물론 그 중에 한 명이다. 아니지. 개복지가 살짝 고개를 저었다. 왕사룡은 무공 실력에 비해 명망은 그리 높지 않다. 지금껏 딱히 무림을 위해 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청명이나 정파고수가 왕사룡을 도우려 나설 리는 없다. 그렇다면 왕사룡이 생각하는 고수가 누구일까? 설마 마교와 손을 잡으려 하는 것인가? 왕사룡은 개복지의 예상대로 도움을 청했으나 개복지는 왕사룡의 계획이 뭔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모를 땐 물어보면 된다. 방주, 제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개복지는 왕사룡의 입에서 어떤 고수의 이름이 나올지 궁금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복지의 예상이 빗나갔다. 왕사룡은 입을 여는 대신 품속에서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탁자에 내려놓았다. 개복지가 물었다. 방주, 이것이 무엇입니까?
왕사룡이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개복지, 이것은 개방무공의 요체를 적어놓은 비급일세. 이 비급에는 개방의 절기인 황룡 18장도 포함되어 있네. 개복지는 왕사룡이 개방의 무공 비급을 보여주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무공 비급을 주고 고수를 청해오라는 것인가? 그럴 리는 없다. 그렇다면 혹시? 개복지가 의아해하자 왕사룡이 펼쳤던 두루마리를 접어 개복지에게 내밀었다. 개복지, 내게 무공을 배우고 싶어 했지. 이 비급을 자네에게 주겠네. 네, 왕사룡의 뜻밖의 말에 개복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황룡 18장은 개방 방주나 그의 후계자에게만 전수되어 오는 개방의 절기였다. 무공의 진심인 개복지로서는 탐이 날 만한 비급이었다. 비급만 있다면 절정 고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방의 방주도 될 수 있다. 그런데 왕사룡이 왜 비급을 자신에게 주려 하는 것일까? 개복지는 이미 탕명과 한배를 탔다. 왕사룡과 개방을 이용해 저기홍을 찾고 환생의 비밀을 밝히려던 개복지의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방주, 저보고 이 비급을 익히라는 말씀입니까? 왕사룡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네. 나를 믿고 도와줄 고수가 필요하네. 왕사룡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다. 그제야 개복지는 왕사룡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비급을 익힌 후 자신을 도와 조기용을 제압해달라는 것이군. 환생할 방법을 찾는 것은 왕사룡만의 소망이 아니었다. 탕명을 만난 후 이미 환생을 꿈꾸게 된 개복지였다. 개복지가 왕사룡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개복지는 탕명, 왕사룡 두 사람 모두와 동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살짝 마음이 찔렸으나 이내 생각을 바꾸었다. 그래, 중요한 것은 환생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이다. 왕사룡을 돕는 것은 썩 내키지 않았으나 어차피 가야 할 방향은 같다. 그리고 자신이 고수가 되어야 환생의 꿈을 이루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었다. 머릿속을 정리하자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 내심 쾌재를 부른 개복지가 물었다. 방주, 저보고 비급을 익혀 방주와 함께 저기용을 제압하자는 말씀이시죠? 개복지가 빠르게 자신의 의도를 알아먹자 왕사룡은 개복지를 선택한 것이 잘한 일이라 생각했다. 그렇네. 저기홍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지. 저기홍이 전생의 무공을 그대로 가지고 환생했다면 나 혼자로는 벅찬 상대야. 자네가 이 비급을 익혀 나를 도와준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환생할 방법을 찾게 된다면 개복지가 왕사룡을 돕는 게 아니라 왕사룡이 개복지를 돕는 격이었다. 개복지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개복지가 고개를 살짝 숙였다. 방주의 제안을 받겠습니다. 개복지가 무공 비급을 바라보며 탐욕의 눈빛을 띠자 왕사룡도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좋다. 개복지 자네는 남은 친위대를 이끌고 저기홍을 찾게. 알겠습니다, 방주. 이렇게 왕사룡의 비급은 개복지에게 넘어갔다. 장차 무림의 또 한 명의 절정 고수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방주, 장장로입니다. 개복지가 방주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장장로가 냄새를 맡고 달려온 것이다. 왕사룡은 개복지가 나가면 바로 장장로를 부르려던 참이었다. 들어와라. 급하게 침실로 들어선 장장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왕사룡이 요상한 망사 모자를 쓰고 있다. 게다가 얄미운 개복지는 방주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지 않은가? 개복지 이자가 감히 방주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단 말인가? 장장로는 왕사룡이 왜 방 안에서 망사 모자를 쓰고 있는지도 궁금했지만 그보다도 개복지가 자신보다 먼저 방주를 만났고 게다가 방주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고 우라가 치밀었다. 장장로가 씩씩거리고 있었지만 왕사룡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안 그래도 부르려던 참이었다. 저기홍을 찾았느냐? 뭔 뜬금없는 소리인가? 이 넓은 중원에서 불과 열흘 만에 어찌 저기용을 찾았겠는가? 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장장로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답하자 왕사룡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장장로, 지금 즉시 모든 개방 제자들을 이끌고 저기홍을 찾아라. 저기홍을 찾기 전에는 돌아올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한 달 주겠다. 그 안에 못 찾는다면 오직 죽음뿐이다. 허, 죽음이란 말에 장장로는 황당했다. 듣고 있던 개복지도 살짝 놀랬다. 방금까지 개복지에게는 무척 친근하고 부드러웠던 왕사룡의 말투는 어느새 고압적인 명령조로 바뀌어 있었다. 아니, 이건 명령이라 할 수 없다. 거의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놀란 장장로와 개복지의 눈이 마주쳤다. 개복지가 안 됐다는 표정으로 자신을 보고 있자 장장로의 두 볼이 부들부들 떨렸다. 왕사룡은 자신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게다가 임무를 성공 못하면 죽음으로 죄를 묻겠다 했다. 10여 년간 왕사룡의 명령에 충성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없었다. 늙은 여자 하나를 못 찾는다고 목숨을 내놓으라니. 지금까지 충성해온 자신에게 왕사룡이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방주.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개복지가 보고 있기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장장로가 억울하고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으나 왕사룡의 시선은 개복지를 향해 있었다. 장장로, 지금 당장 출발하라. 이럴 수가. 거역할 수 없는 방주의 명이 재차 떨어졌다. 이젠 토를 달 수도 없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왕사룡의 목소리가 완전 늙은이의 목소리처럼 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질투심과 모욕감에 휩싸인 장장로에게는 왕사룡의 탁해진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장장로가 다시 한번 애원해보려 한 발 다가섰다. 허, 하지만 검은 망사 사이로 살벌한 살기만이 느껴졌다. 장장로는 자신과 왕사룡 사이에는 차가운 벽이 세워져 있음을 느꼈다. 장장로를 대하는 왕사룡의 태도는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휴. 더 꾸물거리다가는 당장 살개가 펼쳐질 수도 있다고 느낀 장장로가 힘없이 방문을 열었다. 장장로는 왕사룡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보았다. 쫓겨나다시피 방을 나온 장장로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제길. 장장로의 입에서 욕이 저절로 터져나왔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왕사룡은 최소한의 설명도 하지 않았고 어떤 신임도 주지 않았다. 오직 저기홍이란 이름만 아는 늙은 여인을 한 달 안에 찾으란다. 개복지와는 차까지 마시며 긴 얘기를 한 듯 하지 않은가. 장장로의 하나뿐인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개방 제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이 넓은 중원 땅 어디에서 저기홍을 찾는단 말인가. 장장로는 왕사룡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왕사룡이 죽음을 입에 올리며 명령을 내렸다. 만일 실패한다면 왕사룡은 분명 자신을 죽일 것이다. 장장로가 아는 왕사룡은 그런 인간이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장장로의 마음이 바빠졌다. 일단 살고 볼 일이다. 살아야 오늘 당한 모욕감도 갚아줄 수 있다. 개복지. 이놈. 장장로는 왕사룡에게 모욕을 당했다. 그런데 그 분노와 화풀이의 대상은 이상하게도 개복지였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67화 선우무도의 제자를 찾아라. 1. 사생결단이라도 낼 듯 서로에게 칼질하던 탕명과 개복지가 극적인 합의를 보았다. 바로 저기홍을 함께 찾아 환생의 비밀을 밝히는데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양일지가 광인이 되어버렸으니 저기홍을 아는 건 이제 탕명과 왕사룡뿐이었다. 전생의 기억을 되새기던 탕명에게 집히는 곳이 한 군데 있었다. 탕명의 예상은 적중했다. 저기홍이 천마산에 나타난 것이다. 탕명은 천마객잔에서 저기홍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으나 거기까지였다. 천마산을 샅샅이 뒤졌으나 저기홍을 만날 수는 없었다. 저기홍은 이미 수일 전 천마산을 떠났기 때문이다. 저기홍이 천마산을 떠난 이유가 있었다. 천마산에 천마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저기홍은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마치 자신의 고향이 사라진 것과 같은 충격이었다. 이렇게 되자 저기홍은 자신이 환생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정말 환생을 한 것이구나. 동굴에서 충격의 하룻밤을 보낸 저기용이 터벅터벅 산길을 내려오며 생각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200년이나 지났으니 자신이 아는 사람은 모두 죽었다. 고아였던 저기홍에게는 친족들이 살던 집성촌도 없다. 막막한 마음으로 산길을 내려오던 저기홍이 깊게 우거진 숲을 벗어났다. 저기홍의 기분과 달리 맑은 하늘에 떠있던 강렬한 해가 그녀를 맞이했다. 저기홍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강렬하게 부서지는 햇살에 눈이 따가웠다. 그때였다. 태양을 올려다보자 불 속에라도 뛰어든 듯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저 몸만 달아오른 것이 아니었다. 찌직 소리와 함께 팔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뒤이어 극심한 고통이 덮쳐왔다. 순간 저기홍의 뇌리 깊숙이 박혀있던 고통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저기홍은 어려서부터 전사로 키워졌다. 숱하게 많은 사륙을 벌였기에 그 과정에서 적잖은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검에 베이고 장에 맞아 피를 토했던 고통은 지나고 나면 오히려 뿌듯한 전사의 추억이 됐다. 다만 한 가지는 예외였다. 결코 추억이 될 수 없는 엄청난 공포와 고통의 기억이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박쥐병의 부작용이었다. 햇살은 수천 개의 달궈진 바늘이 되어 저기용의 온몸을 지지고 찔렀다. 온몸을 휘감고 퍼지는 끔찍한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옥 그 자체였다. 저기홍이 그 지옥으로 다시 떨어진 것이다. 제길, 내 박쥐병이 재발한 것인가? 마공의 제자가 되어 천마신공을 수련하게 되자 무공은 강해졌으나 그녀 역시 마공처럼 박쥐가 되었었다. 그렇게 어둠 속 괴물처럼 햇볕을 쬐을 수 없는 박쥐로 살며 고생하던 마공과 저기용에게 구세주가 나타났다. 바로 소림사 장문 선우무도였다. 선우무도가 익힌 수타진경의 맑고 정순한 내공이 천마신공의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공과 저기용은 선우무도의 원수 모용각을 넘겨주며 자신들의 박쥐병을 치료해달라고 요구했고 선우무도는 자신의 내력을 모두 소진해가며 겨우 두 사람의 박쥐병을 고쳐줬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고친 박쥐병이 재발한 것이다. 저기홍으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다. 온몸의 피부가 벌겋게 부풀어 오르며 타올랐다. 이것저것 생각할 경황도 없었다. 깜짝 놀란 저기홍이 본능적으로 동굴 속으로 몸을 날렸다. 음침하고 어두운 동굴에서 한참이나 신음하던 저기용이 겨우 정신을 차렸다. 제길알, 정말 박쥐병이 재발했군. 분명 박쥐병을 고쳤었다. 16년간 아무 이상 없이 살았는데 이제 다시 박쥐병이 재발한 것이다. 저기용은 절망했다. 도와줄 사람 한 명 없는 이곳에서 다시 박쥐처럼 살아야 한단 말인가? 살짝 햇볕을 쬐을 뿐이지만 고통이 완전히 사그라드는 데는 반시즌 이상 걸렸다. 아무리 강심장의 용맹한 저기홍이었지만 박쥐병의 고통만큼은 참을 수 없다. 다시 햇볕을 마주할 엄두가 안 난 저기용은 해가 질 때까지 음침한 동굴에서 나올 수 없었다. 어김없이 해는 졌고 고통이 가라앉자 저기용은 마음을 다잡았다. 저기용이 누구인가? 그저 절망에 빠져 인생을 포기할 그녀가 아니었다. 고통이 사그라들자 다시 희망의 끈을 찾았다. 한번 고쳤던 병이다. 그렇다면 다시 고칠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래, 분명 소림파 고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자 다시 희망이 솟아올랐다. 20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분명 선우무도의 제자가 존재할 것이다. 소림파 고수라면 박쥐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병을 치료해달라 부탁을 하겠지만 일이 뜻대로 안 된다면 힘으로 눌러서라도 치료를 받으면 된다. 무공 실력이라면 적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이 있는 저기홍이었다. 그래, 숭산으로 가자. 저기홍이 선우무도에게 치료를 받은 장소는 요동 모용세가였다. 하지만 소림파 장문 선우무도의 제자가 있다면 분명 소림파가 있는 숭산에 있을 것이다. 시간이 없다.
작은 희망을 품은 저기홍이 천마신법을 펼쳐 밤새 숭산을 향해 달렸다. 천마산과 숭산 간의 거리는 무공고수라 해도 하루를 꼬박 달려야 하는 거리였다. 하지만 저기홍은 단 하룻밤 만에 숭산에 도착했다. 아침 해가 서서히 밝아오자 저기홍은 다시 동굴을 찾아 들어갔다. 다시 밤이 오기를 기다리며 지친 몸을 쉬었다. 소림파가 남아있을까? 제자는 몇이나 있을까? 선우 무도만큼 강한 고수가 있어야 하는데. 어두운 동굴에 몸을 숨긴 저기용은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만 더욱 조급해졌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산속은 확실히 해가 일찍 진다. 주변이 어둑어둑해지자 저기용이 동굴을 나섰다. 숭산에는 처음 와본 저기용이다. 당연히 소림파에도 가본 적은 없었다. 다만 소림파 제자인 탕유와 잠시 동행했을 때가 있었다. 저기용은 탕유에게 들었던 얘기들을 떠올려 보았다. 탕유의 말로는 소림파가 숭산 소실산에 있다 했다. 그리고 소림파 주변에 있는 대나무 숲이 일품이라 했던 말도 기억이 났다. 엄청난 속도로 대나무 숲을 뚫고 달리던 저기용이 붉은 대문 앞에 섰다. 소림구? 기대했던 소림파가 아니었다. 붉은 대문 위에는 소림궁이란 현판이 걸려 있었다. 두리번거려 봤으나 주변에 다른 건물은 보이지 않았다. 소림파가 소림궁으로 바뀌었나? 소림파든 소림궁이든 상관없다. 선우 무도의 무공을 익힌 고수만 있으면 된다. 누구나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듯 붉은 대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초저녁인데 너무 조용했다. 별다른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긴장한 탓인지 잔뜩 소심해진 저기용이 조심스럽게 외쳤다. 아무도 없소이까? 저기용이 재차 두어 번 소리치니 동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소림궁 동자 익청이었다. 익청이 살짝 놀라 물었다. 누구십니까? 독청은 모용세가에 머물고 있었기에 익청 혼자 소림궁을 지키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누가 찾아오던 경계심이 없었던 익청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익청은 지금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탕명과 소림 삼걸이 엄청난 금괴를 소림궁 마당에 묻고 떠나며 큰 임무를 주었다. 바로 금괴를 지키고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이번 임무를 잘 수행하면 익청은 탕명의 정식 제자가 될 예정이었다. 11살쯤 먹은 동자가 누나를 굴리며 자신을 경계하자 저기홍은 살짝 맥이 빠졌다. 저기홍에게는 노련한 고수가 필요했다. 너 말고 어른 없느냐? 저기홍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냉랭했다. 저기홍의 얼굴을 바라보던 익청은 덜컥 겁이 났다. 허! 저기홍의 얼굴이 납을 뒤집어 쓴 듯 차디차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사람의 얼굴이라 할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냉기만 돌았다. 박주병이 도지자 저기홍의 얼굴이 음침하고 냉랭하게 변해 있었던 것이다. 저 혼자뿐인데요. 누굴 찾아오셨는데요? 익청의 목소리가 잔뜩 떨렸다. 저기홍의 얼굴에서 사람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시 11살 어린 아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박주인간이었다. 동자가 자신을 보고 사시나무 떨듯 떨자 저기홍도 흠칫했다. 얼른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니 차디찬 얼음장 같다. 이럴 수가. 거울을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예전의 박쥐로 돌아간 것이다. 마음이 더욱 조급해진 저기용이 다급히 물었다. 난 소림파를 찾아왔다. 소림파는 어디 있지? 뜻밖의 소리에 익청의 눈이 커졌다. 소림파요? 익청은 탕명이 처음 소림궁에 왔을 때가 생각났다. 분명 탕명도 소림파가 어디 있는지 물었었다. 그리고 소림파가 없어진 것에 무척 아쉬워하지 않았던가. 익청이 두려움을 누르며 답했다. 숭산에는 숭산파뿐입니다. 소림파는 오래전에 없어졌고요. 여기는 도관인 소림궁입니다. 뭐 소림파가 없어졌다고? 익청의 말에 거짓이 없음을 느낀 저기용은 크게 실망했다. 전생에 마공 외에 자신보다 뛰어난 무공을 지닌 사람은 오직 선우무도뿐이었다. 그렇게 대단한 선우무도가 세운 소림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니.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평생 박쥐처럼 살 수는 없다. 그렇기에 쉽게 물러설 순 없다. 저기홍의 박쥐 눈이 번뜩였다. 번쩍하는 사이에 익청의 목덜미는 저기홍의 손에 잡혀 있었다. 놔주세요. 왜 이러세요? 익청이 바둥거려 봤지만 소용없는 짓이었다. 너의 스승은 어디 있느냐? 저기홍의 손에 목덜미가 잡히자 차가운 기운이 익청을 엄습해왔다. 익청은 두려워 이빨이 덜덜 떨렸고 오줌도 나오려 했다. 마음속으로 이미 탕명의 제자가 된 익청이다. 탕명이라면 자신을 구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익청은 자신도 모르게 외쳤다. 왜 이러세요? 탕명사부님이 돌아오시면 당신을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탕명? 탕명이란 말에 저기홍이 움찔했다. 탕명이라면 탕유의 아들이 아닌가? 자신이 환생한 것도 어찌 보면 탕명과 적선자를 도우려고 나선 것이 원인이었다. 너희 사부 이름이 탕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부님 무공이 엄청 세거든요. 날 일이 됐다가는 큰 코 다칠 거예요. 익청이 눈을 부라리며 제법 세게 나오자 저기용은 가만히 익청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설마 탕명 그 아이도 환생한 것인가? 저기홍 자신이 먼저 절벽으로 몸을 던졌으니 그녀로서는 그 뒷일은 알 수 없다. 저기용은 탕명 또한 환생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움을 받으러 왔으니 무턱대고 무력을 쓸 일이 아니란 생각도 들었다. 이 동자의 입이 아니면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생각되었다. 그렇다면 동자를 막대할 수는 없다. 마음은 조급했지만 서둘러 봐야 얻을 게 없다. 조그만 동자지만 소림파에 대해 아는 것은 자신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익청을 내려놓은 저기홍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그래, 너희 사부는 지금 어디 있지? 화가 난 익청이 고개를 획 돌렸다. 지금 안 계세요. 언제 오시지? 몰라요. 한 달이 걸릴지 반년이 걸릴지 몰라요. 동자에게 사부가 있는 건 확실하다. 저기홍이 더욱 부드럽게 물었다. 그래? 내 사부는 몇 살이지? 20살인데요? 20살이란다. 자신이 죽을 때 탕명은 분명 15살이었다. 15살짜리가 환생해 5년이 지난 것인가? 워낙 이상한 일을 겪어서 그런지 저기용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68화 선우무도의 제자를 찾아라. 사람의 발길이 뜸했던 소림궁에 박쥐 한 마리가 찾아왔다. 강시같이 생긴 저기용을 보고 놀란 소림궁 동자 익청이 마음을 진정시키려 눈알을 굴리고 있었다. 저기홍의 얼굴은 강시처럼 핏기가 없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괴기한 모습에 익청은 깜짝 놀랐고 저기홍은 저기홍대로 머릿속이 엉켜 있었다. 사부가 20살이고 이름이 탕명이란 말이지. 우연일까? 작은 희망을 품고 왔지만 탕명이라는 이름은 저기용의 희망을 더욱 키워놓았다. 어쩌면 탕명 그 아이도. 그럴 리가 없다. 저기용이 고개를 흔들었다. 우선 헝클어진 머릿속을 정리해야 한다. 저기용은 익청에게서 들은 얘기를 차근차근 맞춰보았다. 익청에게는 사부가 둘이 있단다. 묘하게도 젊은 사부의 이름이 탕명이란다. 동자의 스승이라는 탕명이 전생에 자신이 보았던 적선자의 제자 탕명이 환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20세의 젊은 나이지만 탕명이란 자의 무공이 엄청나게 강하단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소림궁의 주인인 독청이란 노인이 있단다. 독청이란 노인도 숭산에서는 알아주는 고수라 했다. 저기용은 두 사람 모두 만나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 둘 중 하나는 수타진경을 익혔을 것이다. 수타진경. 선우무도가 박쥐병을 치료해줄 때 분명 수타진경이라 했다. 서역에서 비롯된 수타진경을 어찌 고구려 출신인 선우무도가 익히게 된 건지는 듣지 못했다. 확실한 건 선우무도의 후예가 소림궁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제 머릿속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저기용이 익청과 눈높이를 맞추었다. 익청에게서 좀 더 정보를 얻어야 한다.
익청이라 했지? 익청, 나는 너희 사부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야. 너희 사부의 도움이 필요해서 온 거야? 어디로 가면 사부를 만날 수 있지? 저기홍의 표정은 여전히 무시무시했다. 그러나 처음과 달리 말투는 많이 부드러워졌고 눈빛도 간절했다. 간절함이 통했을까? 익청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이는 어리지만 눈치는 빠른 익청이다. 익청도 저기홍이 저기를 품고 소림궁에 온 것은 아니라고 느꼈다. 이 할망구가 급하긴 급한 듯한데 사부님의 거처를 알려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기홍이 보니 익청의 동그란 눈동자가 굴러가는 것이 마음이 동한 것이 분명해 보였다. 저기홍이 다시 하소연했다. 익청, 난 지금 큰 병을 앓고 있어. 너희 사부에게 병을 고칠 방법을 물어보려 하는 거야, 정말이야. 큰 병을 앓고 있다고? 익청이 보니 저기홍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라 할 수 없을 만큼 혈색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큰 병을 앓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긴 했다. 그리고 독청이 누구인가? 독청은 성격이 괴팍하기는 해도 절대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다. 독청의 가르침을 받은 익청이다. 마음을 정한 익청이 결국 입을 열었다. 좋아요. 두 사부님은 지금 북경 모용세가에 계실 거예요. 수개월 전 그리 가셨으나 지금도 거기에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모용세가라고? 저기홍으로서는 듣던 중 반가운 얘기였다. 소림파 장문 선우무도의 처가 바로 모용세가 가주의 딸 모용언이었다. 200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소림궁이 모용세가와 연을 이어가고 있다면 분명 선우무도의 제자가 존재한다는 뜻이렸다. 한결 마음이 놓인 저기홍이 익청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익청 고맙다. 내 병을 고친다면 후일 꼭 보답하겠다. 할머니 뻘인 저기홍이 자신에게 감사해야 하자 익청도 말해주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우리 사부님은 의술도 훌륭하세요. 분명 할머니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탕명 사부님을 만나시면 이 익청이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어리지만 똘똘한 익청이다. 저기홍의 흉측한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다. 그래, 내 꼭 그리 전해주마. 고맙다. 익청이 안부를 전해달라 하니 모용세가에 가면 분명 탕명이나 독청을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익청의 임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말 전해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마리를 찾은 저기홍의 시선이 동쪽으로 향했다. 북경까지 가려면 수일은 달려야 한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헉! 익청의 눈이 다시 휘둥그레졌다. 이번엔 두려움을 느껴서가 아니라 존경의 표시였다. 한 차례 바람이 일더니 눈앞에 있던 저기용의 신형이 순식간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우와, 저 할머니도 엄청 고수였구나. 11년밖에 살지 않은 익청이지만 세상에는 희한한 사람도 많고 고수도 많다는 걸 새삼 느꼈다. 저기홍의 마음은 벌써 북경에 가 있었지만 박쥐병이 재발했기에 어둠 속에서만 달릴 수 있었다. 밤을 이용해 사흘을 달려서야 드디어 북경성에 도착했다. 전생에 수차례 모용세가에 와봤던 저기홍이 바람처럼 모용세가 대문 앞에 도착했다. 단숨에 모용세가의 담을 뛰어넘은 저기홍이 대청으로 직진했다. 바람처럼 달리던 저기홍이 급히 멈춰섰다. 잠깐. 막상 모용세가에 왔으나 뭐부터 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무작정 밀고 들어가 모용세가 가주를 만나야 하나? 구파 일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용세가이다. 가주의 무공은 절대 만만치 않을 것이고 수와 고수들도 여럿 있을 것이다. 무턱대고 소란을 피웠다가는 일만 복잡해질 것이다. 그래, 괜한 소란 일으킬 것 없지.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은 저기홍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잠시 숨죽이고 주변을 살피고 있으니 안채의 방문이 열렸다. 젊은 여인과 늙은 도사가 걸어 나왔다. 늙은 도사는 작고 통통한 체형의 보찜 하나를 들고 있었고
여인은 보기 드문 미인의 한 손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다. 마당에 내려선 여인이 도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덕분에 아버님이 완쾌되셨습니다. 보답도 못 해드렸는데 갑자기 떠나신다니 너무 서운합니다. 늙은 도사가 환하게 웃었다. 하! 가주께서 완치가 되어 나도 기쁘네. 이제 내 소임도 마쳤으니 가뿐한 마음으로 세상 구경을 할 수 있겠어. 가주께도 작별을 고했으니 난 바로 떠나겠네. 여인이 다시 허리를 숙였다. 독청도인,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던 박쥐 눈이 반짝거렸다. 독청이란 말에 저기용이 바짝 긴장했다. 분명 소림궁 동자 익청이 말한 늙은 스승의 이름이 독청이라 했기 때문이다. 저자가 소림궁 도사 독청이군. 독청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하! 난 소림방에 들러 삼거를 보고 갈 것이네. 탕명을 못 보고 가는 게 영 서운하군. 나중에라도 탕명을 보면 나는 세상 구경하다 소림궁으로 갈 것이라 전해주시게.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준비한 음식입니다. 삼걸과 같이 드십시오. 고맙네. 여인은 대문 밖까지 나와 홀로 떠나는 독청을 배웅했다. 독청이 가뿐한 걸음으로 멀어져 갔다. 고수이군. 저기용은 한눈에 알아보았다. 독청의 걸음은 가벼워 보였지만 깊은 내력을 품고 있었다. 상당한 고수가 분명했다. 상대가 만만치 않음을 확인한 저기용이 독청의 뒤를 조심히 따랐다. 생각보다 쉽게 독청을 찾았기에 저기용은 일이 잘 풀리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독청을 따라가던 저기용이 눈알을 굴렸다. 저자에게 부탁해볼까? 분명 독청이 모용세가의 가주를 치료해줬다 했다. 모용세가의 가주 정도면 용한 의원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독청에게 치료를 부탁했다면 독청은 분명 의술에 정통한 것이렸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의술에 정통한 것은 확인했으나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박주병은 수타진경을 익힌 고수가 수타음경의 내공을 운용해 치료해줘야 한다. 독청이 수타진경을 익히지 않았다면 아무리 의술에 정통해도 저기홍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저기홍이 보니 얼굴 한가득 미소를 띠고 있는 독청의 성격은 좋아 보였다. 익청도 자신의 사부는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간절히 요청하면 치료해 줄 것 같았다. 하지만 깊은 밤 불쑥 나타난 자신의 말을 들어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래, 일단 수타진경을 익혔는지부터 확인해보자. 박주병은 말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일단 독청이 박주병을 치료할 능력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만일 독청이 수타진경을 익혔다면 조용한 곳에 가서 차근차근 자신의 병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독청이 한적한 곳에 이르자 저기용이 독청에게 몸을 날렸다. 갑자기 나타난 저기용이 자신의 앞을 막아섰지만 독청은 놀라지 않았다. 다만 저기용의 얼굴이 보통 사람과 달리 흉측하기에 살짝 당황하긴 했다. 독청이 물었다. 누구요? 안 그래도 언제 나타날까 궁금했는데 뭐 때문에 나를 따라온 것이지? 독청의 반응에 저기홍도 흠칫 놀랐다. 독청은 이미 자신이 따라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역시 고수였군. 독청이 고수인 것은 처음부터 알아보았으나 천마신법을 펼친 자신의 움직임을 알아채다니 저기홍으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박주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무공의 진심인 저기홍이다. 독청, 내가 쫓아오는지 어찌 알았지? 처음 보는 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독청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자신을 노리고 찾아온 것이다. 암튼 상대가 물었으니 대답은 해줘야 한다. 독청이 가슴을 쭉 펴며 웃었다. 하! 그대의 움직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소. 다만 엄청난 음기를 뿜음에 다가오는데 어찌 모를 수가 있겠소. 그랬다. 수타음경을 익힌 독청이다. 상극인 천마신공을 익힌 저기용이 따라붙자 귀가 아닌 감각으로 누군가 따라오고 있음을 느낀 것이다.
저기홍의 모습은 참으로 흉측하고 괴기했다. 하지만 수타진경을 완성한 독청은 이미 생사를 초월했다. 저기홍을 두려워할 독청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독청이 물었다. 그런데 내 이름은 어찌 아는 것이오? 나는 초면인 것 같은데. 흉측한 자신을 보고도 독청의 표정이 태어나자 저기홍도 내심 탐복했다. 역시 보통 도사는 아니군. 보통 도사가 아닌 게 오히려 반가운 저기홍이었다. 짙은 어둠은 서서히 물러나고 있었다. 곧 날이 살 것이다. 초조해진 저기홍이 서둘렀다. 중산 소림궁에 갔다가 익청에게 들었소이다. 내 그대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찾아왔소. 익청이란 말에 독청이 살짝 놀라 물었다. 익청 그 아이는 잘 있소이까? 독청은 행여나 익청이 해를 당하지 않았을까 염려한 것이다. 독청이 익청의 안부를 물으며 살짝 긴장하자 저기용이 머리를 굴렸다. 이자가 익청 그 아이를 무척 아끼는군. 저기용이 양손에 내력을 끌어올리며 냉소했다. 흐흐, 익청 그것이 맹랑하게 구러애를 좀 먹었지. 저기용의 말에 독청의 눈꼬리가 치솟았다. 뭐라? 익청을 어찌한 것이냐? 독청이 다그쳐 물었으나 저기용은 딴소리했다. 궁금하면 덤벼보시던가. 뭐라? 저기용은 독청이 수타진경을 익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익청을 이용해 독청을 살짝 도발한 것이다. 사정을 모르는 독청은 기가 막혔다. 저기용이 자신의 물음에는 답은 안 하고 오히려 내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가. 독청은 한눈에 봐도 상대가 상당한 고수임을 느낄 수 있었다. 이자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69화 선우무도의 제자를 찾아라. 3. 깊은 밤은 지났다. 북경성 골목길에도 서서히 여명이 비치고 있었다. 그곳에 독청과 저기용이 마주섰다. 독청은 자신 앞을 막고선 괴여인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상대는 분명 자신에 대해 알고 찾아온 것이다. 이자가 분명 목적이 있어 나를 찾아온 듯한데. 저기홍이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서일까? 독청과 저기홍 두 사람 사이에는 냉기만이 흘렀다. 독청이 익청의 안부를 물었으나 저기홍은 냉소만 짓고 있다. 익청의 순진한 얼굴이 생각나자 독청은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독청은 수양이 깊은 도사이다. 상대를 섣불리 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물었다. 기아의 성함이 어찌 되시오? 서로 죽고 죽이는 혈전을 앞둔 경우도 일단 통성명을 하는 것이 무림의 규칙이다. 하물며 두 사람 간에는 원한이 없다. 고개를 살짝 끄덕인 저기용이 냉랭하게 답했다. 난 저기용이라 하오. 독청이 고개를 갸웃하자 저기용이 말을 이었다. 그대는 나를 모를 것이오. 아니 현무림인 중 누구도 나를 모를 것이오. 독청은 저기홍의 말이 참으로 이상하다 생각했다. 물론 자신은 저기홍을 처음 보았다.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무림인 누구도 자신을 모를 거란 얘기는 말이 안 되었다. 한눈에 저기홍이 보통 고수가 아님을 독청은 느꼈기 때문이다. 한평생 산속에 묻혀 무공만 익혔단 말인가? 사문이 있고 스승이 있을 터인데 어찌 아무도 자신을 모를 거라 하는 것일까? 참으로 괴이한 여인이다. 살짝 호기심을 느낀 독청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저기용, 나를 찾아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독청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자 저기홍도 솔직해졌다. 독청, 찾아온 이유를 말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소이다. 뭘 확인한다는 것이오? 우선 당신의 무공을 확인해야겠소. 독청은 황당했다. 내 무공을 확인한다고? 서로 원한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당신의 명성을 듣고 한번 겨뤄보러 왔소이다 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무공을 확인해야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독청이 황당해하고 있는데 저기홍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음산한 기운은 더욱 강해졌다.
적이용이 천마신공 진기를 끌어올린 것이다. 두 눈이 붉게 변하자 적이용의 얼굴은 더욱 괴기하게 변하였다. 이자가 정말 나와 싸우자는 것인가? 생사를 초월한 독청도 무시무시한 적이용의 모습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대가 출수할 뜻을 비쳤으니 독청도 가만히 있을 순 없다. 단전의 기운을 점검한 독청이 적이용을 유심히 살폈다. 적이용의 눈뿐만 아니라 두 손도 붉게 변하는 것이 분명 정파의 무공은 아닐 것이다. 어쩔 수 없군. 싸우려면 두 손이 자유로워야 한다. 독청은 보찜 하나를 메고 있었고 모용원이 준 음식 보따리도 들고 있었다. 우선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은 독청이 적이용의 공격에 대비하려 내력을 양손에 끌어올렸다. 독청이 맞대응하려 준비하자 적이용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자신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렸다. 적이용이 누구인가? 최후의 그날. 정파 세계 문파가 연합해 결성한 20여 명의 고수가 삼성산 절벽 위로 올라왔었다. 그들을 상대로 적이용은 홀로 싸워 이겼다. 명실상부 200년 전 최고 고수였다. 하지만 독청 또한 만만치 않다. 탕명의 도움으로 미흡했던 수타진경을 새로이 터득한 독청이었다. 독청이 사조인 선우무도만큼 수타진경을 완성하진 못했으나 엄청난 진보를 이룬 건 사실이었다. 상대가 만만치 않음을 느꼈지만 독청도 호기가 넘쳤다. 안 그래도 자신의 내공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적이용이 먼저 도발하자 오히려 잘 되었다 생각했다. 그래, 이참에 어디 한번 시험해볼까? 다행히 적이용은 검을 갖고 있지 않다. 두 사람 모두 검이 없으니 오직 장법으로 겨뤄야 한다. 상황이 딱 독청의 입맛에 맞았다. 게다가 익청의 안부도 궁금했기에 일단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독청이 수타음경의 내력을 끌어올리자 양손에 푸른 빛이 감돌았다. 적이용이 먼저 움직였다. 세찬 바람을 일으키며 적이용의 음산한 기운이 독청을 덮쳐갔다. 붉은 손바닥과 푸른 손바닥이 순식간에 세 차례 부딪혔다 떨어졌다. 납덩이 같은 적이용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퍼졌다. 독청, 다시 간다. 뭐가 좋은지 적이용의 쌍장에서 신바람이 불었다. 놀란 독청이 뒤로 이장을 물러섰다. 적이용의 주먹이 독청의 어깨에 적중한 것이다. 독청이 적이용의 쌍장은 잘 막았으나 갑자기 튀어나온 주먹을 놓치고 말았다. 독청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다. 생각보다 적이용의 공력이 강했고 초식이 괴이했기 때문이었다. 숭산소림궁에서 평생을 칩거하다시피 살아온 독청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노련한 고수로 보였으나 실제 실전 경험은 부족했다. 숭산파 제자 유현 정도야 워낙 내력 차이가 컸기에 독청이 가볍게 갖고 놀았으나 적이용은 유현과는 차원이 달랐다. 적이용은 태청교 장로 시절부터 정파 무리민들과 수도 없는 혈전을 겪어왔다. 마공의 제자가 된 이후로는 변칙적이고 예측 불가한 천마신공을 익혔다. 독청과 적이용 두 사람의 내공은 누가 강한지 쉽게 우위를 가릴 순 없다 해도 상대를 요리하는 경험과 초식의 다양함은 역시 적이용이 앞서 있었다. 엄청난 고수이다. 독청으로서는 평생 처음으로 강적을 만난 것이다. 도대체 어느 파 무공이지? 독청이 비록 실전 경험은 적었으나 안목만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숭산파 장문 사진품과 바둑을 두며 무림 돌아가는 얘기는 숱하게 나눴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괴이한 적이용의 무공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무공이었다. 살짝 위축된 독청이다. 게다가 상대의 차디찬 기운이 거세게 밀려들자 심장마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내심 매우 놀란 독청이 화엽비수를 펼치며 두 장가량 물러섰다. 바람에 꽃잎이 날리듯 독청이 몸을 날리자 적이용이 감탄했다. 화엽비술이군. 적이용이 자신의 신법까지 알아보자 독청은 더욱 놀랐다. 어찌 내 신법이 화엽비술인 줄 아는 것이오? 대체 당신의 정체가 뭐요?
독청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저기용은 냉소만 지었다. 지금은 설명해줘도 이해 못할 것이오. 독청, 다시 덤벼보시오. 저기용의 말투는 오만했다. 마치 독청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 태도였다. 수타진경에 맞설 무공은 없다고 자부했던 독청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독청은 혹여 상대가 중상을 입을까 우려했기에 공력을 반만 사용했었다. 그런데 저기홍의 오만한 태도에 독청도 오기가 생겼다. 이자가 나를 너무 우습게 보는군. 좋다. 내력을 8알까지 끌어올린 독청이 저기용의 어깨와 허리를 노리며 쌍장을 매섭게 몰아쳤다. 그런데 이상했다. 독청의 손바닥이 저기홍의 어깨와 허리에 적중한 것이다. 뭐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기홍의 초식은 괴이하고 신법은 번개와 같았다. 그렇기에 자신의 공격이 쉽게 성공하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저기홍은 맥없이 어깨와 허리를 내준 것이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자신의 장이 분명 저기홍의 어깨와 허리에 적중했다. 그런데 정작 얻어맞은 저기홍의 표정이 요상했다. 마치 독청이 가려운 등이라도 긁어줬다는 듯 만족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여자가 미친 것인가? 독청의 평생 소원이 온전한 수타진경을 얻는 것이었다. 그 소원을 풀었다. 그렇기에 완성된 자신의 무공에 큰 자부심을 느끼던 독청이다. 이럴 수가. 독청은 이해가 안 되었다. 자신의 장에 맞은 저기홍이 쓰러지기는커녕 오히려 묘한 웃음까지 흘리고 있지 않은가. 독청은 눈앞의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더욱 오기가 치솟았다. 그래, 이번엔 나를 것이다. 수타음경의 내력을 절대치까지 끌어올린 독청이 짧은 기합을 내질렀다. 그러자 음산한 미소를 머금고 있던 저기홍도 움찔했다. 독청의 눈에 푸른 광채가 서렸고 쌍장에서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자 그저 맞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잘못했다가는 병을 고치기는커녕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천마신공을 절대치까지 끌어올린 저기용이 우장을 들어 독청의 장과 부딪혔다. 이전과는 확실히 달랐다. 펑하는 굉음과 함께 세찬 회오리 바람이 두 사람의 주위를 감쌌다. 붉은 기운과 푸른 기운이 서로의 색을 흩트리려 맹렬히 맞섰다. 얼마나 강한 내력을 썼는지 두 사람의 발바닥이 땅 밑으로 움푹 파고들었다. 어라! 서로 내력을 겨루자 서로의 감정이 전해졌다. 독청은 저기홍에게서 자신을 해칠 뜻이 없음을 느꼈다. 확실히 이상했다. 저기홍의 목적이 딴 곳에 있다고 느낀 독청이 의아한 눈으로 물었다. 저기용, 나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지? 설마 나의 장을 일부러 맞으려고 찾아온 것인가? 도사라 그런지 눈치가 빠르시군. 저기홍의 말에 독청은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탕명에게 듣기로 마교 교주가 박쥐병을 앓고 있고 탕명의 수타음경이 그 병에 효과가 있다 했다. 비록 수개월 전에는 치료에 실패했으나 그것은 탕명이 완벽하게 수타음경을 연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했다. 그러고 보니 확실히 이상했다. 저기용의 얼굴빛이나 행동하는 것이 탕명이 말한 마교 교주와 비슷하다 느껴졌다. 저기용, 설마 나의 내력으로 당신의 병을 고치려 찾아온 것이오? 호호, 역시 내가 사람을 잘 찾아왔군. 우리 동시에 내력을 거둡시다. 독청도 더는 싸울 이유가 없다 생각했다. 독청이 고개를 끄덕였다. 펑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한 발짝씩 물러섰다. 저기용이 쌍장을 거두며 폭권을 취했다. 실례했소이다. 사실 난 큰 병을 앓고 있어. 내 병을 치료하려면 수타음경을 익힌 자의 내공이 필요하오. 그래서 그대를 찾아온 것이오. 독청이 놀라 물었다. 그대가 어찌 수타음경을 아는 것이지? 독청의 반응은 당연했다. 독청 자신도 완벽한 수타진경을 얻은 게 불과 몇 달 전이다. 그런데 처음 보는 저기용이 어찌 수타진경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일까? 그때였다.
살짝 햇살이 비추자 저기용의 손등이 부풀어 오르고 얼굴은 더욱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원래 흉측한 얼굴이 더욱 심하게 일그러지자 저기용은 괴물처럼 보였다. 그 모습을 본 독청이 자신도 모르게 외쳤다. 박쥐병! 그대가 어찌 박쥐병에 걸린 것이오? 본 적은 없다. 다만 탕명에게 마교 교주의 병에 대해 들었다. 햇빛을 받으면 온몸이 타버리는 병. 바로 박쥐병의 증상이었다. 독청이 자신의 병을 알아보자 저기용은 오히려 기뻤다. 어찌 설명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독청은 이미 박쥐병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간신히 고통을 억누른 저기용의 마음은 조급해졌다. 여명을 지나 이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70화 선우무도의 제자를 찾아라. 4. 탕명이 북경에 도착했다. 개봉성 밖에서 형산팔제와 맞닥뜨렸으나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한숨 돌린 탕명은 북경으로 달렸고 오랜만에 소림삼거리 기다리는 소림방에 도착했다. 지난 몇 달간 많은 일을 겪어서인지 소림방의 붉은 대문이 여간 반가운 게 아니었다. 휴, 드디어 집에 왔군. 문을 밀고 들어서던 탕명이 마침 수련을 하고 있던 막내 삼걸과 마주쳤다. 삼걸, 사부님! 탕명을 발견한 막내 삼걸이 탕명의 품에 날아들었다. 삼걸을 안아 한 바퀴 돈 탕명이 활짝 웃었다. 잘 있었어? 삼걸의 외침을 들었는지 어느새 일걸과 이걸도 달려왔다. 사부님, 형님, 이걸은 사부님이라 불렀으나 너무 반가웠는지 일걸은 탕명을 형님이라 불렀다. 활짝 웃으며 좋아하던 삼걸이 이내 잔뜩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부님, 도대체 어디 갔다가 이제 오신 거예요? 일걸과 이걸도 그것이 가장 궁금했다. 양도 도사님 결혼식에도 안 오시고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우리 모두 사부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닌가 해서 여간 걱정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니 그렇긴 했겠다. 탕명이 아무 연락도 없이 양도와 팔봉의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았으니 그럴 만도 했을 것이다. 탕명이 삼걸의 어깨를 두드렸다. 미안, 일이 좀 꼬였어. 탕명이 근래에 겪었던 일들이 어디 보통 일들인가? 한 차례 심호흡을 한 탕명이 입을 털기 시작했다. 장안에서 화산파에 미행당한 일부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청주로 인해 결혼식에 참석 못한 일. 그리고 난주 나루터에서 청주를 죽인 일까지를 말하자 삼걸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이쿠, 사부님. 그럼 이제 화산파와도 전면전을 벌이는 건가요? 막내 삼걸의 눈알이 크게 흔들렸다. 거대한 세력을 가진 개방도 힘에 부치는데 이제는 명문 정파 화산파까지 상대하게 생겼단다. 아직 어린 삼걸로서는 놀랄만도 했다. 때 화산파와 거대 조직 개방을 상대해야 한다니 삼걸뿐 아니라 일걸과 이걸 또한 적잖이 긴장하였다. 소림 삼걸이 탕명에게 무공을 배운 지도 1년이 넘었다. 그렇기에 소림 삼걸의 무공 실력은 이제 꽤 쓸만했다. 하지만 소림방은 겨우 4명뿐이다. 독청 도인과 모용세가가 도와준다 해도 역시 개방과 화산파를 상대하기는 역부족이었다. 탕명이 어찌 소림 삼걸의 마음을 모르겠는가? 탕명이 살짝 고개를 저었다. 전면전이라니. 그런 일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 난 뒤에서 암습해 한 놈씩 처리할 거야. 암습이란 말에 삼걸이 손뼉을 쳤다. 좋아요. 상대가 떼거리로 많으니 당연히 한 놈씩 처리해야죠. 도둑질하며 저작거리를 누비던 소림 삼걸이다. 목적을 달성하면 그만이지 그들에게 무림의 정도나 애 같은 것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탕명은 이미 반은 전생의 탕유로 변해 있었다. 전생에서도 그랬듯이 탕명에게도 정도 같은 것은 안중에 없다. 호, 소림 삼걸. 든든하네. 헉, 사부님. 탕명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런데 그런 탕명을 보는 소림 삼걸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부 탕명이 마치 여자처럼 호호하며 웃었기 때문이다.
문이 열리며 아리따운 여인 하나가 당황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바로 모용새가 모용원이었다. 그녀 뒤에는 동생 모용박도 다급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두 사람을 보자 탕명이 반가워 활짝 두 팔을 벌렸다. 모용 누님, 박아. 탕명은 두 사람을 반겼으나 모용원과 모용박의 표정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표정이었다. 탕 동생, 언제 온 거야? 전 방금 왔어요. 안 그래도 뵈러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독청도인 여기 안 오셨어?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만났지만 모용원은 탕명의 안부도 묻지 않았다. 그런 모용원의 태도에 탕명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모용원의 시선이 소림삼거를 향했다. 일걸, 독청도인 안 오셨어? 영문을 모르는 일걸은 그저 고개만 저었다. 안 오셨는데요? 순간 모용원의 얼굴빛이 노랗게 변했다. 차분하고 대담한 성격의 모용원이다. 그런 모용원이 이렇듯 당황한 표정을 짓자 탕명은 독청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이라 생각했다. 누님, 무슨 일입니까? 왜 독형을 여기서 찾습니까? 탕명은 독청이 모용세가에서 잘 지내고 있으리라 생각했기에 이렇게 물은 것이다. 모용원이 모용박이 들고 있던 작은 음식 보따리를 가리키며 한숨 지었다. 나도 모르겠어. 오늘 새벽에 분명 삼거를 보러 가신다고 했거든. 자기가 마침 집에 돌아왔기에 도인께 인사드릴 겸 오던 길이었어. 그런데 내가 준 이 음식 보따리가 길가에 떨어져 있지 뭐야? 뭐라고요? 모용원의 목소리가 더욱 다급해졌다. 동생, 음식 보따리는 길에 떨어져 있고 도인께서는 이곳에 오지 않으셨다니 뭔 일이 생긴 게 아닐까? 탕명이 놀라 물었다. 분명 삼거를 보러 가신다고 했나요? 응. 삼걸과 작별하고 바로 세상 구경하신다 했거든. 난 오늘 새벽에 작별 인사는 했으나 혹여 아직 출발하시지 않았을까 해서 박이랑 온 거야. 모용원의 목소리가 떨리자 옆에 있던 모용박이 거들었다. 형님, 뭔가 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음식 보따리가 떨어져 있던 곳을 살펴보니 바닥이 패이고 선명한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도인께서 고수와 싸웠던 흔적이 분명합니다. 독형이 고수와 싸웠다고? 그렇습니다. 내력을 겨룬 흔적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흙바닥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독청도인 못지않은 고수와 겨룬 것이 분명합니다. 탕명이 재차 물었다. 핏자국은 없었어? 없었습니다. 검은 쓰지 않은 듯합니다. 모용원이 거들었다. 도인께서는 검을 지니지 않으셨어. 탕명이 다시 모용박에게 물었다. 그럼 한 차례 결혼 후 두 사람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야?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사람이 도망가자 다른 한 사람이 쫓아간 듯합니다. 상대가 한 명인 게 확실해? 네, 이곳에서 멀지 않으니 직접 가서 살펴보십시오. 말로 들어서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탕명이 대문으로 향했다. 동생, 앞장서. 모용박이 앞장서 달리자 탕명과 소림삼걸 그리고 모용원도 뒤를 따랐다. 한결 내공이 강해진 모용박이 탕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달렸다. 잠시 후 나는 듯 달린 두 사람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형님, 여기입니다. 역시 모용박의 예측이 맞았다. 탕명이 보니 분명 싸운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깊게 팬 발자국도 선명히 남아 있었다. 분명 두 사람이 내력을 겨루다 남긴 흔적이었다. 흉수가 한 명이라니 그나마 안심이 되었다. 독청의 무공이라면 어지간한 상대에겐 당하진 않았을 것이다. 탕명이 남겨진 발자국에 손을 대어 보았다. 은은하게 숯하음경의 기운이 느껴졌다. 독청의 발자국이 분명했다. 이번엔 반대쪽 발자국에 손을 얹어 보았다. 느낌이 다르다. 독청의 발자국과 달리 엄청난 음기가 느껴졌다. 이건 뭐지? 눈을 감은 탕명이 온몸의 감각을 손바닥에 집중시켰다. 차디찬 음기가 물씬 풍기는 발자국이 탕명의 전생 기억을 되살렸다. 이것은...
탕명이 흠칫 놀라는 기색을 보이자 모용원이 다급히 물었다. 동생, 뭐 짚히는 것이 있어? 모용원이 물었으나 탕명은 대답이 없다. 탕명의 머릿속이 엉켰기 때문이다. 엉킨 실타래를 풀려는 듯 탕명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럴 리가? 정말 저기용이 나타난 것인가? 천마방을 찾아 천마산에 갔었던 저기용이다. 그 후 종적이 묘연했는데 시간상으로 천마산에서 북경으로 향했으면 얼추 시간이 맞아떨어진다. 한번 한쪽으로 생각이 기울자 탕명의 추측은 점차 확신으로 바뀌었다. 저기용이 왜 독형을 찾아왔을까? 아니지. 혹여 나를 찾아온 것은 아닐까? 저기홍이 환생한 장면을 꿈속에서 보았던 탕명이다. 그리고 그 꿈은 왕사룡도 꾸었다. 먼저 환생한 탕명과 왕사룡. 두 사람과 저기홍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기홍도 뭔가 느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곳 북경에 온 것일까? 아니지. 저기용이 내가 북경에 있는 걸 어찌 알겠어? 고개를 젓던 탕명의 뇌리에 떠오른 게 한 가지 있었다. 어쩌면 나를 찾아온 게 아니고 모용세가를 찾아온 건 아닐까? 전생에서는 그랬었다. 탕명은 마공과 저기홍이 박쥐병을 고치려 요동 모용세가에 왔었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래. 어쩌면 박쥐병이 도진 저기용이 병을 치유하려 모용세가에 왔을 수도 있겠군.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으나 어떤 것도 확신은 가지 않았다. 탕명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한참이나 말이 없자 모용원은 더욱 몸이 달았다. 동생, 뭐 짚히는 게 있어? 짚히는 것은 있지만 어찌 한두 마디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저기용은 전생의 사람이 아닌가? 설명해도 모용원은 이해 못할 것이다. 탕명이 급하게 일어나며 말했다. 누님, 아직 멀리 못 갔을 겁니다. 박이는 삼걸을 데리고 서쪽으로, 일걸과 이걸은 동쪽으로 가서 흔적을 찾아봐. 나는 북쪽을 맡을게. 누님은 집으로 돌아가셔서 소식을 기다리세요. 혹여 독형이 돌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탕명의 말이 옳다. 모용원이 서둘렀다. 그래, 다들 출발해. 몸 조심하고. 모용원이 탕명의 지시를 따르자 모용박과 소림삼걸도 각자 자신이 가야 할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한시가 급하다. 시간을 지체하면 흔적을 찾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모두 최대한 공력을 끌어올려 달리기 시작했다. 모용박과 소림삼걸이 각자 맡은 방향으로 흩어지자 탕명도 북쪽으로 향했다. 북경에는 산이 적다. 오직 북쪽에만 나지막한 산이 하나 있었다. 만일 독청이 겨룬 상대가 정말 저기용이 맞다면 분명 산이 있는 북쪽으로 향했을 것이다. 탕명이 산이 있는 북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독청과 저기홍이 겨룬 것은 새벽이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쯤 이곳을 떠난 것으로 보였다. 그렇다면 저기홍이 햇볕이 두려워 도망갔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이해가 가지 않는 점도 있다. 독형은 왜 저기용을 따라간 것이지? 독청이 스스로 따라간 것인지 저기홍에게 잡혀간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실치 않다. 그래, 만나보면 알게 되겠지. 탕명이 머리를 흔들었다. 이제 머리를 굴리며 추측하는 것은 그만하기로 했다. 그보단 발을 빨리 움직여 독청을 찾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탕명이 어느새 산자락에 도착했다. 동굴을 찾아야 해. 탕명의 신형이 번개처럼 번쩍거리며 동굴들을 하나씩 훑기 시작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